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0주차가 됐네요. 그쵸? 네. 벌써 10주차가, 네. 어제 이제 뭐 처음 1주차 시작을 한 것 같았는데, 네. 벌써 이제 10주차가 이제 된 게, 시간이 정말, 네. 빨리, 네. 가고, 네. 그러네요. 네. 어제는 날씨도 좋고, 좀 덥더니, 또 오늘은 날씨도 약간 흐리고, 네. 또, 생각보다 좀 쌀쌀하네요. 그쵸, 여러분? 네. 좀 환절기인 것 같아요. 그쵸? 봄이 오면서 좀 환절기가 된 것 같은데, 일교차도 크고, 그 다음에 뭐, 일교차뿐만 아니고, 뭐, 어제 기온 다르고, 오늘 기온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의 건강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네, 네, 힘들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어제는 아내와 함께 이제 뭐, 이렇게 광릉 수목원에 보면 이제 둘레길이 있더라고요. 뭐 1코스부터 9코스인가? 8코스인가? 네, 있는데, 그 중에서 7코스를 다녀왔는데 이 7코스가 이제 그 뭐죠? 나무 사이에 숲 사이로 이렇게 난 쭉 코스예요. 네. 뭐 어제 걸었던 이제 그 코스가 한 2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도 네, 집에만 있기보다는 조금 날씨 좋을 때 좀 선택을 해서 뭐 친구나 가족들하고 같이 네, 뭐 이렇게 둘레길에 가서 뭐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등산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쵸?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좀 이렇게 어, 다음 날에도 좀 지장이 있고 좀 그럴 수 있는데 둘레길은 뭐 거의 평지죠. 거의 평지고 물론 이제 오르락내리락도 있지만 뭐 그렇게 심하진 않고 등산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가볍게 이렇게 산보 다녀오는 물론 이제 키로수는 좀 많죠. 뭐 왕복 20km니까 뭐 편도 10km, 올도 뭐 10km. 근데 뭐 나무도 있고 피톤치드 냄새도 나고 나무 냄새도 나고 네, 시원하고 하니까 뭐 10km 금방 가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네. 네, 그래서 뭐 다녀왔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네, 공고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 10주차 헌법과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평등권을 했었죠, 여러분. 그 저번 주에는 행복추구권하고 평등권을 저번 주에 했고, 오늘은 신체의 자유, 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신체의 자유의 내용. 자,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그 다음에 13조, 그 다음에 27조 또는 28조 이렇게까지 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먼저 개념을 보시면, 자, 신체의 자유란, 네, 신체의 안정성이, 그쵸, 신체의 안전성, 네, 우리 신체의 안전성이 어떤 외부의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그쵸, 이 우리가 신체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이 신체의 자유는 우리 신체에 대한 안전 말하는 거죠. 이 안전이 어떤 외부의 물리적 힘, 그쵸, 외부의 어떤 물리적 힘이나 어떤 정신적인 위험이죠. 네, 이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쵸? 나의 이 신체의 안전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게 물리적이거든 또는 정신적이거든 상관없이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그다음에 내가 내 신체를 가지고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내 신체를 임의적이고 그러니까 임의적인 뭐죠? 내 멋대로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여러분. 표현이 이상한가요? 임의적. 내 멋대로 한다는 얘기죠. 네, 임의적이고도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다 이런 거죠. 즉 신체의 자유란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어 있죠. 저희 이제 과목이 헌법과 인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권인데 자 원래는 이제 이 신체의 자유가 절대 왕정 즉 군주 시대에만 해도 네, 자연 속에 있었죠. 네, 자유라는 게 없었다가 자 근대 입헌주의로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그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명시가 됐던 게 뭐예요? 자유죠, 자유. 네, 자유.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절대왕정 시대에는 자 군주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에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먼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우리의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권인 이 자유가 이 헌법에 명시가 된 건데 그 자유 중에서도 당연히 신체의 자유겠죠. 누가 오라고 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내
내 몸이죠. 내 신체. 내 신체를 자유롭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내 신체를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두 가지가 플러스 되어 있는 게 뭐냐? 바로 신체의 자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우리 헌법 제12조는 어떤 걸 규정을 하고 있냐면, 자,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법 절차. 그래, 적법 절차가 뭐죠? 법률에 의해 뭐죠? 규정되어 있는 절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대로 그걸 바로 이제 적법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국가 권력이 자신이 국가 권력이 가진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어떤 행정 권력 또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네, 그 권한으로 우리를 행정부가 임의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우리의 신체는 어떻게 하라. 어떤 걸 할 때는 어떠한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법에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를 움직일 그런 절차.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 절차대로 우리의 신체가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행정 권력이 자의적으로 뭐죠?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죠? 통제를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네, 뭐 행정이 원하는 대로 되겠죠. 자의적이면 네, 뭐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미리 이제 우리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죠.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를 어떻게 할 것. 그게 바로 이제 적법 절차고요. 12조에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네. 자,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그렇죠. 이게 신체 자유죠. 그렇죠.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 그렇죠. 제가 제 입을 가지고 진술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영장주의. 그렇죠. 우리의 신체를 어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끌고 가거나 어디에 강제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거죠. 이 영장 법원에서 발급받죠. 법원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그 영장, 네, 그 영장으로 우리의 신체에 대한 어떤 통제가 가능하고 임의의 통제는 가능하지 않다. 이걸 방지해 주는 게 뭐냐면 영장주의인 거죠. 영장주의.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렇죠. 우리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만약에 뭐 변호인을 구할 어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붙이죠. 네, 국선 변호인을 붙이는데 그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체포 및 구속의 이유 등 고지제도. 그렇죠. 우리가 뭔가 체포를 당하거나 구속이 됐을 때 왜 내가 체포가 되는지, 내가 왜 구속이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의 어떤 고지제도, 고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실태를 왜 제한을 당하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체포 및 구속 적부심 심사 제도, 적부심 제도 즉 우리가 체포 및 구속이 됐을 때 법원에 한 번 더 뭐죠? 내의 체포나 구속이 정당하냐 이거를 법원에 한 번 더 적심제도 그거죠.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가 법원에 한 번 더 판단을 받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내 체포나 구속이 제대로 된 거냐 해서 다시 한번 법원에다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체포 및 구속, 적부심 제도고 그 다음에 어떤 자백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 제한 자백의 증거 능력, 증명력 제한은 이게 뭐 어떤 자백이 어떤 본인 스스로 어떤 자율적으로 해서 얘기된 게 아니고 어떤 뭐 협박에 의해서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증거라든지 자백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백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어떤 증명력 제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체의 자유에 관련해서 우리 헌법 제12조가 이러한 사항들을 뭐죠? 헌법 제12조에 규정하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뒤이어서 제13조는 어떤 걸 규정을 해놓고 있냐면,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가 뭐죠? 죄형 법정주의. 법률에, 어떠한 행위가 법률에 범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응당한 형벌을 받는 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죠. 내가 오늘 이 행동했는데 법률에는 그 행동을 처벌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처벌을 받지 않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인 거죠, 여러분. 네,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밑에 있네요. 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그렇죠. 법률이 없는데 내가 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에 대한 어떤 뭐죠? 법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형벌을 미리 규정을 하고 있어야 그 A라는 사람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을 내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형벌을 내릴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죄형 법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은 뭐죠? 한번 결판 나서 한 번 결판 나서 네, 처벌을 받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일사부재리 원칙. 다시 똑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일사부재리인 거죠. 그쵸? 한 번 정해져서 한 번 지나갔으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소급입법 금지는 뭐죠? 만약에 오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오늘 어떤 분이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는데, 너무 지각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오늘 즉 지각하신 분이 있는데, 지각은 F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급해서 학기 초, 즉 3월 첫째 주부터 지각한 모든 사람에게 소급하겠습니다. 이러면 소급인 거죠. 그쵸? 즉, 이 소급이라는 게 뭐냐면, 법률을 오늘 제정했으면 그 법률의 효과는 오늘로부터 미래로 가야지 정상인데, 오늘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 법률의 효과를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쭉 미래로 하는 게 바로 소급이라는 거죠. 소급.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 소급법 금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오늘 법률을 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법률의 효과가 장래로 가는 거죠.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미래로 쭉 법률의 효과가 가는데 이 소급 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법률을 제정했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오늘까지도 싸그리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소급 입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각을 한 사람은 F를 주겠다. 그리고 이거는 학기 초부터 소급하겠다 하면 학기 초부터 지각을 했던 사람은 모두 F인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각했다 제가 F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헌법 13조에는 이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이 소급입법은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입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소급입법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법률 제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자, 연좌제 금지. 연좌제는 뭐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들, 내 사촌, 팔촌까지 싸그리 뭐죠? 벌을 받는 게 연좌제인 거죠, 여러분. 이런 연좌제 금지를 헌법 제 13조에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규정을 해놓고 있고, 자, 헌법 제 17조에는 자, 법원에서 땅땅땅 두드려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 추정을 받는 거죠. 무죄 추정을 받는 거다. 자, 그리고 헌법 제 28조에는 형사보상 청구권. 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형사 피의자가 되거나, 그쵸? 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또는 피고인이 됐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다. 재판을 할 때 형사 피고인이라고 얘기하죠. 자, 형사 피고인이 대상이 되는데, 즉 경찰서에서 용의자가 아니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가지고 형사 피의자로서의 어떤 조사를 받거나 또는 재판에 가서 피고인이 돼가지고 재판에 가서 형사 재판을 받았는데 어떤 불기소 처분, 자,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거죠. 기소하지 않거나 또는 그죠 형사 피의자인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재판에 갔는데 형사 피고인이 돼서 재판에 갔는데 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 이럴 때는 자, 국가에 뭘 신청할 수 있다? 자, 형사 보상 청구권. 내가 그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쓴 돈, 그 다음에 또 내가 집에 못 가고 유치장에 가서 있었던 기간 동안 내가 일하지 못했던 어떤 임금이라든지 정신적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국가에다가 형사보상 청구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에는 제12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 12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신체 자유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13조는 죄형 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원칙, 소급입법, 그 다음에 연좌제 금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자, 27조에는 무죄 추정, 그 다음에 28조에는 형사보상 청구권에 관해서 어떤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자, 첫 번째, 재형법정지. 재형법정지는 제가 방금 위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죠. 자, 법률 없으면 당연히 범죄 없죠. 어떤 법률에 범죄, 이런 행위가 범죄이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이런 범죄에 속하는데 이런 범죄는 형벌이 얼마다라고 정해진 게 없으면 그 행위를 했을 때 당연히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이 없는 거죠. 이 재형법정주의가 뭐죠?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인 거죠, 여러분.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재형 부정 법정주의야 또 뭐죠?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죠, 여러분. 자, 재형 법정주의는 자,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범죄 없으면 형벌 없다. 자, 이게 근대 형법의 자, 기본 원칙이 되겠고요. 자, 이 재형 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파생될 원칙이 있는데, 이 재형 법정주의로부터 파생시킬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법률주의죠, 법률주의. 여기 있죠. 재형 법정주의. 이 법률주의인 거죠. 즉, 어떤 사람의 행위가 범죄라고 특정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려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뭐죠? 법전이죠, 법전.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자, 실질적 법률, 그럼 관습법 같은 거 말고요. 성문법이죠. 자,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법전,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범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즉, 관습법에 의한 처벌은 금지가 되는 거죠. 관습법은 문자로 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이 관습법에 의한 처벌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이 죄형법정주의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제정한 이 성문법, 그렇죠. 이 법률,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법률의 범죄라고 그 행위가 범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법률에 의해서 뭐죠? 네, 형벌을 국가가 내릴 수 있죠. 즉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즉 죄형 법정주의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자, 법률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범죄가 되고 처벌을 할 수 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그래서 관습법, 이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죠. 이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죠. 이 관습법에 의한 당연히 처벌은 금지되죠. 그 다음에 포괄적 위임 금지라는 게 뭐냐면, 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어떤 범죄의 대강만을 정하고 법률의 대강만을 정하고 그 나머지 구체적인 거는 명령에다가 위임을 해요. 네. 자세한 사항은 명령에서 정한다. 뭐 절도한 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이 절도죄는 뭐 징역 1년 이상에 처한다. 그리고 이러면 그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자, 명령에다가 법률이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쵸? 구체적인 건 내 명령에서 정해라. 그쵸? 그 명령은 당연히 뭐죠? 법률보다 제정하기가 쉽죠,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시시각각 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대처 능력이 되게 좋긴 하죠. 그쵸? 그래서 명령에다가 위임할 수도 있는데 그때 포괄적 위임 금지라는 겁니다. 법률에서 명령에서 정할 사항을 대강을 이만큼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웃라인을 이만큼 정해주고 이 안에서 명령에서 알아서 잘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률에서 니네 알아서 해라 라고 던져버리는 거죠. 자, 이걸 포괄적 위임이라고 하는 거죠. 니네가 알아서 다 해. 해서 법률에서 명령으로 던져요. 포괄적으로 던져버려요. 자, 이런 포괄적 위임은 금지가 된다는 거죠. 즉,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고 어떤 틀을 정해줘야죠. 이만큼 이 틀 내에서 이 틀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령에서 구체적인 걸 정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재형법정주의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그렇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그렇죠. 행위시 법률.
어떤 사람이 행위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법률이냐 아니냐인 거죠.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할 때 존재하던 법률이냐 아니냐.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행위를 할 때 존재한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고,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할 당시에는 법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아요. 즉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법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즉 소급입법 금지라 그랬죠. 즉 형법 불소급의 원칙인 거죠. 그렇죠? 소급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이런 A라는 행동을 했는데 오늘은 범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내일은 A라는 행동하면 범죄예요. 요즘에 전동 킥보드 많이 하죠. 네, 킥보드 이제 뭐죠? 화이바, 헬멧이죠. 네, 죄송합니다. 화이바라고 옛날 사람이라서 제가 네, 헬멧을 안 썼죠. 그쵸? 그전까지는 헬멧을 안 써도 이건 범죄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헬멧을 안 쓰면, 예를 들면 범죄가 되는 거죠. 범죄까지는 아니죠, 여러분. 그쵸?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여태까지 벌금, 제 과태료를 안 물었는데 과태료를 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만약에 뭐죠? 오늘 제정을 했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까지 소급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즉, 재형법정주의 이 원칙에서 파생할 수 있는 게 법률주의뿐만 아니고 형법 불소급의 원칙도 당연히 이 재형법정주의에서 파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적정성과 명확성의 원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형식 실질적으로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죄형법정주의라는 건, 자, 적정성과 명확성의 원칙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자, 즉, 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적정성과 명확성의 원칙도 파생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죄형법정주의에서의 어떤 적정성과 명확성이라는 것은, 자, 형식 또는 실질적으로 정의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이 재형법정주의라는 게 종이 어긋나요. 네. 사람을 도왔는데 징역을 감옥에 가요. 막 이런 거죠.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의에 부합, 즉 형식적으로도 정의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도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재형법정주의 안에 파생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명확성은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그런 거죠. 즉, 일반 사람들이 그 형벌을 읽었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면, 자,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 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약간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 명확성은 최소한의 명확성, 즉,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 내용을 알 수 있고, 자,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없으면 그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고,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하더라도 그 법률을 적용을 해서 판결을 하는 법관이 어떤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그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자, 형호 선고 시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형의 집행 단계에서 결정하는 건 당연히 금지되는 거죠, 여러분. 즉, 절대 부정기형은 뭐냐면 땅땅땅 뚫을 때 형을 선고할 때 기간을 특정해야 되는 거죠. 징역 3년 특정해야 되는 거죠. 징역 뭐 5년, 7년 딱 특정을 해야 되는데 자, 형을 선고할 때 특정하지 않고 집행 단계 때 형을 이제 집행하려고 그럴 때 야, 너 7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형을 딱 선고할 때 그 형을 자, 재판부에서 선고할 때 네, 딱 기간을 특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부정기형, 즉 형의 집행 단계에서는 결정을 금지하고 형을 선고 시에 형을 선고할 때 기간을 특정을 해가지고 너는 징역형, 너는 벌금형, 너는 벌금 얼마, 너는 징역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집행 단계에서는 결정하는 게 금지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형을 선고할 때는 저기 뭐죠? 선고할 때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집행 단계 때 기간을 특정한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유추 해석의 금지는 뭐냐면, 자,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해 유사한 사항에 관한 법률 적용 금지.
그런 거죠. 유추해석 금지.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네, 어떤 절도에는 해당하는데 절도에서도 어떤 게 구체적으로 해당될지는 몰라요. 절도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절도는 맞는데, 살인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계획된 거냐, 또는 미필적인 거냐, 고의적인 거냐, 고의적이 아닌 거냐,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약간 애매해요.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어떤 다른 법률에 있는 것들을 유추해서, 네, 유추해가지고 거기에다 적용하는 그런 것들은 금지가 되는 거죠. 즉, 그런 유추 해석은 금지가 된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까지 유추 해석의 금지가 걸린 건 아니다. 유추 해석의 금지는 맞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의 어떤 거기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네, 여튼 유추해석의 금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중처벌의 금지. 자, 일사부재리 원칙인 거죠. 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는 원칙. 이게 바로 이중처벌 금지, 즉 일사부재리 원칙. 제가 말씀드렸죠. 자,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거듭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바로 이중처벌 금지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연좌제 금지. 연좌제 금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자, 친족 기타 세3자 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 자, 자기 책임의 원칙에 기초했다. 이런 거죠. 연좌제 금지. 이해하시나요? 자, 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이 이중처벌 금지나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이 연좌제 금지가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은 법률주의, 형법, 불소급, 그 다음에 적정성과 명확성, 그 다음에 절대적 부정경의 금지, 유추 해석의 금지는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이 되지만, 자, 일사부재리 원칙, 즉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파생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연좌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책임 원칙에 기초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인 거죠. 그 사람만 책임인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 기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함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연좌제 금지입니다. 연좌제 금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신체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자, 위에는 뭐였죠? 신체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이었죠? 자, 내용적 보장인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신체 자유에 대한 내용적 보장, 즉 실체적 보장이 아닌 자, 절차적 보장이 있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리, 이것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모든 국가 작용은 정당한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 즉 실질적 의미의 법을 의미한다. 이거죠. 형식적 의미의 법뿐만 아니고, 자, 이 적법 절차에서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 권력이 자신의 어떤 가진 권한을 다 행사하려 할 때는, 자, 정당한 법에 따라 이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법을 다 포함하는 거죠.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법을 모두 포함한 그 법에 따라서 어떤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적법 절차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적법 절차의 원리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죄송해요. 지금 잠깐 급한 연락이 와가지고요. 됐네요. 자, 그리고 영장주의. 자,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을 행함에 있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는 원칙. 자, 이게 바로 영장주의인 거예요. 영장주의.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누군가의 어떤 집을 압수수색하거나 어떤 장소를 압수수색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이때 이 영장주의의 예외는 현행범이죠, 현행범. 지금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도중이거나 범죄가 막 끝난 직후거나 그때를 우리는 그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했죠. 현행범.
자, 현행범인 같은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뭐죠? 네,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 네.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적심 제도.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네, 신체 자유에 대한 어떤 절차적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첫 번째로 적법 절차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영장주의. 그렇죠? 적법 절차는 당연히 절차적 보장에 들어가고 영장주의도 당연히 절차죠.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어떤 곳을 압수수색할 때는 당연히 영장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영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포 및 구속 적심 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 구속의 적부에 대해 그쵸? 내가 체포되고 구속되는 게 온당하냐? 뭐죠? 적정하냐 이런 거죠. 네, 이런 적정함, 이 적부에 대해서 법원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법원에다가 다시 청구하는 건데 체포 구속이 정당한 거냐, 정당하지 않은 거냐를 법원에다가 다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 자,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구속적부심 제도를 받았는데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가 바로 뭐냐면 자,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자, 신체에 대한 어떤 절차적 보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적법 절차의 원리, 그다음에 영장주의, 그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 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구속의 이유 등의 고지제도, 그렇죠? 절차인 거죠. 내가 구속을 당했으면 구속의 이유에 대한 어떤 고지를 받을 게 있죠. 뭐 형사 피의자라든지 체포온 거죠. 피의자는 체포온 거죠. 경찰이 체포와서 이제 체포한 사람을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시켜서 조사를 할 때 어떤 체포 이유, 그 다음에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죠. 유치장에 갇혀가지고 네, 이 피고인은 당연히 이 구속된 이후에 어떤 고지제도, 이 피고인에 대한 어떤 고지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가족 등에 대한 통지제도, 그렇죠. 서면으로, 그렇죠. 형사 피의자나 어떤 이 피고인의 가족 등에 대한 이 통지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네, 서면으로 해야 된다. 서면, 네, 서면으로. 자, 이런 것들이 신체의 뭐죠? 절차적 보장이죠. 신체 자유에 대한 어떤 절차적 보장을 우리 헌법에서 뭐죠?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쭉 할게요, 여러분. 네, 쭉. 한 번에, 네,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우리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녹화가 잘 되고 있네요. 네. 네. 자, 두 번째로 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의 내용. 자,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 무엇인가에 관련했죠? 어떤 기본권과 관련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언론 출판의 자유는 헌법상 어떤 기본권? 네, 정치적 기본권이죠. 네, 정치적 기본권. 네,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누리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표현의 자유, 그렇죠. 언론 출판의 자유. 그거 되게 중요하죠.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가지고. 자, 언론 출판의 자유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자기의 사상,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생각이나 지식을 언어 또는 문자 등으로 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게 바로 언론 출판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의견들 또는 지식 등을 언어나 문자나 또는 다른 기타의 어떤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는 자유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언론 출판의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렇죠? 표현의 자유, 그렇죠? 의사랑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의사 표현의 자유. 자,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죠. 여러분의 뜻이죠, 뜻. 그쵸, 뜻, 의사. 그쵸, 의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우리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각자가. 그럼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자, 여기서 의사 표현의 자유에서 의사란, 자, 평가적 의사. 잘 들으세요. 자, 평가적 의사. 즉, 가치 판단이 전제가 되고, 이 평가적 의사와 사실의 전달. 자, 가치 판단과 결부된 이 사실의 전달. 그 다음에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매체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포함된다. 이거죠. 자,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기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언어나 문자나 기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자, 의사 표현의 자유가 첫 번째로 내포가 되어 있는데 의사 표현의 자유에서 이 의사란 뭐냐면 자, 평가적 의사, 즉 가치 판단이 전제된 이 평가적 의사 또 사실의 전달, 즉 가치 판단과 결부된 이 사실의 전달, 그 다음에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매체에 의한 자, 상징적 표현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어디에요? 네,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의사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평가적 의사나 사실의 전달이나 그다음에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나 또는 그림이나 상징물로 표현하는 거나 다 뭐죠? 이 의사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이 의사에 다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알 권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공인은 어느 정도의 뭐 본인의 사생활을 뭐죠?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국민의 어떤 알 권리 때문에 뭐, 네, 그렇습니다. 뭐, 여튼 네, 그 알 권리는 자,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일반적 정보원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 처리의 자유. 그죠? 명문에는 근거가 없어요. 자,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있어서의 어떤 이 알 권리는 자, 명문에 근거는 없지만 언론 출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에서 도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다수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 권리는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이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 즉 언론 출판의 자유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다. 자, 알 권리는 당연히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인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알 권리는 뭐죠? 일반적 정보원, 뭐 뉴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수집의 자유, 그렇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수집의 자유,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는 게 바로 이제 알 권리인 거죠, 알 권리.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액세스권. 자, 강의로는, 그렇죠. 넓은 의미로는, 자, 언론 매체에 대한 접근 이용권이, 자, 액세스권.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 거죠, 액세스권. 자, 좁은 의미로는 자기와 관계되는 보도에 대한 반론 내지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이 바로 자, 액세스권이다. 액세스권, 뭔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권리인데 이 액세스권의 좁은 의미는 자기와 관련되는 보도에 대한 어떤 반론 내지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으로 의미가 해석이 되고요. 이 액세스권의 어떤 이제 넓은 의미로는 이제 각종 언론 매체에 대한 접근 이용권. 내가 각종 어떤 언론이든지 네,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접근 이용권을 우리는 액세스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다음에 언론기관의 자유, 즉 언론기관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취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도도 자유이고 자, 대내적 자유, 즉 언론기관 내부의 어떤 편집의 자유도 언론기관의 자유에 포함된다. 즉 언론 출판의 자유 이 여기 내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언론 출판의 자유 내에는 자, 의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와 그다음에 액세스권, 그다음에 언론 기관의 자유 모든 게 다 포함되는데 특히 이 언론 기관의 자유에는 언론 기관 네, 설립의 자유와 그다음에 취재의 자유, 그다음에 보도 자유, 그다음에 대내적 즉 언론 기관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가 취재해온 내용, 그다음 자기가 보도해야 할 그런 내용들의 어떤 이 편집의 자유도 국가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즉 편집의 자유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 직업 선택의 자유. 자, 직업 선택의 자유는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네. 자, 오늘날에 있어서의 어떤 이 직업 선택의 자유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자, 선택한 직업을 계속해서 영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선택한 직업을 즉 행사하는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다. 말은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이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계속해서 영위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직업을 행사하는 이 자유까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직업 결정의 자유 그렇죠. 내가 네 직업을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이 직업 결정의 자유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직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쵸. 그다음에 이거는 겸직의 자유도 포함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나 하든 두 개 하든 상관없는 거죠. 겸직의 자유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직업 결정의 자유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직업, 직종. 그렇죠. 이건 당연히 직업 결정할 때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이 겸직의 자유도 당연히 직업 결정의 자유 중에 하나의 내용이다. 이런 거죠. 음. 자, 그다음에 직업 수행의 자유. 자, 영업의 자유. 그렇죠. 직업을 수행하는 어떤 영업의 자유라든지, 그다음 경쟁의 자유. 내 직업 수행하면서 당연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다음에 직장 선택의 자유. 내가 직업 수행의 자유에 있어서 내가 직업을 선택했다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직업을 어, 기본으로 하고 있는 어떤 직장, 직장의 선택 자유도 어디에 들어있다? 직업 수행의 자유. 내가 직업 수행을 어느 직장에 할 것인가는 직장 선택의 자유도 어떤 이 직업 수행의 자유 내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직업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디에? 직업 수행의 자유에. 이 직업 수행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고 경쟁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어떤 직장, 그 직장 선택의 자유도 직업 수행의 자유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단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뭐냐면 해당 직업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는 직업 수행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요하죠, 여러분. 네,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전직의 자유. 그쵸.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길 자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직의 자유는 다른 직장이나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게 기본이지만, 자, 무직업. 내가 그냥 직업을 안 가질 무직업의 자유도 인정된다는 게, 자, 다수설입니다. 자,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전직의 자유는 당연히 무직의 자유도 포함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여기서 연락이 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 단계. 자, 직업 선택의 자유 중에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직업 선택 자유의 제한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네, 물론 교양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이 직업 선택의 자유의 그 다음에, 자, 이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이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자, 직업 결정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그 다음에 전직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자, 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할 때는 마구잡이로 막 확 제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제1단계에서는 이만큼 제한, 제2단계에서는 이만큼 제한, 제3단계에서는 이만큼 제한.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갈수록 더 빡세지는 제한을 받는 거죠. 더 강화된 제한을 받는 거죠. 제1단계에서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은, 자, 직업 행사의 자유 제한입니다. 직업 행사. 네. 그러니까 이 직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직업 수행, 즉 행사. 그죠? 네. 직업 행사의 자유인 거죠, 여기 보전. 직업 행사하는 자유까지 포함한다는데, 자, 이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자, 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직업의 영위에 대한 어떤 자유도 포함하고 행사하는 자유도 포함하는데, 첫 번째 어떤 직업 선택을 제한할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로 어떤 걸 제한하냐면, 직업을 행사하는 그 자유를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1단계로. 직업 행사의 자유 제한인데, 자,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전에, 그쵸? 이 직업 결정 자유를 제한하기 전, 자, 침해 정도가 경미하도록 먼저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즉,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그렇죠? 직업을 행사하죠. 유흥업소가 직업을 행사하는 거는 계속해서 영업시간을 계속해서 뭐죠? 쭉 늘려나가지고 그 영업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그 직업을 행사하는 걸 국가에서 제한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요즘에 코로나로 영업시간 제한하고 유흥주점 다 문 닫게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시간을 제한하는 건데, 그쵸. 그건 직업 행사죠, 행사. 네, 행사를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쵸.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유흥업소 시간 제한. 그쵸. 직업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행사 시간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밀수품 감정 금지. 당연히 밀수품은 감정을 금지한다. 감정이라는 어떤 직업 행사를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유사 서구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 제한. 그렇죠. 네, 유사 서구 제품은, 네, 가짜기 때문에 생산이나 판매를 제한하는 거죠. 즉,
직업 행사를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이 필요하다. 비례 원칙은 뭐라 그랬죠? 엄격한 심사 기준, 그 다음에 또 뭐죠? 과잉 금지 원칙 해가지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즉, 그쵸? 그 다음에 또는 방법의 절차성이라고 얘기하고 침해의 차수성,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때 국가는 제일 먼저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어떤 밀수품을 감정을 금지한다든지 어떤 직업을 행사할 때 어떤 제한을 두는 거죠. 자, 2단계. 자, 2단계는 자, 1단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거죠. 즉,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즉, 어떤 거냐면 직업 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만으로 자, 공익 목적, 즉 지금 현재 코로나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코로나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코로나 확산 저지, 즉 공익 목적인 거죠. 이 공익 목적 공익 목적을 자, 이렇게 달성하기 힘든 경우에는 자,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 제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자격제, 그다음에 시험제, 그죠? 자, 주관적 사유에는 지금 각종 자격을 두는 거죠. 네. 뭐 택시 기사가 되려면 당연히 운전면허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변호사나 검사가 되려면 어떤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 다 각종 자격제라든지 자 시험제 등으로 인해서 자 뭐죠 직업 행사의 자유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제1단계에서는 직업 행사 자유를 제한을 통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제2단계에서는 주관적 사유에 대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각종 자격제라든지 이 시험제를 통해서 뭐죠? 직업 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에 있어서 어떤 주관적 사유에 의해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네가 이런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즉 직업 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각종 자격제나 시험제를 두는 거죠. 이게 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2단계 제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즉,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제3단계에서는 뭐냐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2단계에서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했다면 제3단계에서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즉 최후의 단계인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최후의 단계로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객관적 조건에 기초하여 직업의 자유 제한 가능. 이게 가장 중대한 제한이죠. 자, 객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직업의 자유를 아예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중대한 제한이고 어떤 개인의 능력과 같은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제한이 가능하죠. 개인의 능력은 고려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니네가 개인의 능력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상관없이 개인과 능력과 같은 자, 그쵸.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같은 무관하게 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고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제한 가능하므로 자,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허용한다. 예를 들면 거리 제한, 그렇죠. 거리 제한, 뭐 커피숍은 뭐 예를 들면 커피숍은 여기에 커피숍이 있으면 최소 50m 거리 이내에는 같은 커피숍은 뭐죠? 오픈을 못한다. 이런 거리 제한이 있는 거죠. 그건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딱딱딱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딱딱딱 끊어버리는 거죠. 어떤 거리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직 취임 금지. 네가 아무리 공직에 뭐 취임 다 하지만 네가 어떤 뭐 일로 인해서 공직 취임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직 취임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경업 금지. 그렇죠? 뭐죠? 네, 묶고 더블로 못 가는 거죠. 네, 경업을 금지하는 거죠. 업을 두 개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겸직금지, 그렇죠. 어떤 다리를 두 개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겸직금지, 네, 겸직금지는 네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안 된다. 이건. 자, 이런 것들은 자,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3단계 가장 중대한 제한, 즉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 자유의 제한에 해당된다. 네,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네, 네. 얼마나 했나요? 네.
아이고, 49분, 네, 했네요. 네, 여튼, 네, 여기까지 해서, 자, 네, 마치고요. 네. 한 번씩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배운 이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지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과 인권의 우리 과목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번 더, 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네, 조금 의문하신 분들은, 네,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좀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